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지금 수출이나 투자나 소비나 같이 좀 둔화가 되는 면이 강한 편입니다. 올릴 년이 실물 경제 둔화가 걸리고 그쵸. 내릴 년이 미국 금리 차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 부채가 걸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기의 역사를 쓰신 오건영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몇 번째 책이죠? 이제? 이제 5번째 책입니다. 와, 책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책이 좀 힘들었어요. 이제 다시 안 쓸 거죠? 그럴 힘들어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 책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역사를 쓰다 보니까 자료 이 검증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사들도 진짜 이만큼씩 뽑아놓고 막 자료들 뽑고 어쨌든 품은 진짜 많이 들어간 책이 아니었나 그 생각은 드네요. 아니, 저는 책을 나올 때마다 보는데 네네. 더 두꺼워졌어요. 네. 그리고 더 자료가 많아졌길래. 네, 약간 벽돌이 됐습니다. 정말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 쥐어짰다. 네. 네, 하여튼 또 정말.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또 근데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는 책 안 쓰겠습니다라는 말을 해놨는데 가끔 또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콘텐츠가 생겨나면 또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네.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네. 궁금했던 질문이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려요. 네. 환율이 지금 1,300원이 넘어간 네, 상태에서 그렇죠. 오래 가다 보니까 네.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좀 듣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도미넌트하냐, 강하냐의 문제겠죠. 근데 저는 일단 외환 위기의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1%도 없는 거냐, 이제 그래서 아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 어쨌든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외환 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하고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차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되게 큰 건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외환 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세계 9위 수준인데 예. 이게 이제 근데 그때에 비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은 그때 돈하고 지금 돈하고 같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글로벌 순위 자체로도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외환 보유고를 쌓아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당시에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외환 위기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냐? 외환 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트라우마, 그때의 실수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 얼마 전에 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갔어요. 어디입니까? 저희 그 구의역 자양동에 살았거든요. 좋은 데 사셨네요. 저 좋은 데는 아니고요. 강을 보이면서. 근데 이제 거기 살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구의역 그 지하철역으로 예. 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A 루트로 가는 길이 있고 B 루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A 루트로 가는 게 좀 지름길처럼 빨랐어요. 약간 네. 빠르게 느껴져요. 네. 근데 어렸을 때 그 길로 가다 깡패를 만나가지고 많이 트라우마가 생기죠.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A를 절대 안 가고 B로만 다녔거든요. 이번에도 갔는데 B로 가던데요, 제가. 아니, 물론 이제 깡패가 무서워서라기보다도 그 길을 가급적이면 안 가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굳이, 그쵸. 예, 그렇죠. 예, 예. 그 일을 겪어봤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게 그때를 겪어봤다라는 거고 네. 외환 위기 때는 외환 보유고가 모자라서 무너졌다기보다도 외환 보유고가 적은데 단기 외채가 많아서 무너진 게 커요. 단기 외채라는 건 만기가 금방금방 돌아오는 외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만기가 금방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 대출 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연장이 안 되면 죽는 거니까. 예. 지금은 단기 외채의 비중이 그때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외환 보유고의 사이즈도 커졌고 예. 단기 외채의 비중도 줄었고 예. 그렇게 간 이유는요.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그때를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채권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저도 뭐 이게 국뽕이다 이런 말씀보다도 이런 걸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과거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무역 적자를 종종 겪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2000년도 이후부터는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물론 코로나 이후에 재정 적자가 좀 늘긴 했지만 재정 적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죠. 그러면
달러 벌이도 잘하고 외환 보유고 때문에 쟁여놓은 달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적다는 건 빚도 적어요. 예.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봤었을 때 우리나라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거든요. 은행으로 치면 대출 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우량 고객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은 달라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 주식 투자 대상자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쵸. 성장을 해야지 그 성장에 비례해 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은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안 망하면 되고요. 내 이자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아놓은 달러가 있고, 그죠? 그리고 빚이 적고 무역흑자로 달러가 꼬박꼬박 들어와주고 이 정도면은 설마 파산할 리스크는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쁘지가 않아요. 글로벌에서 그 정도 자격 갖추는 나라 많지 않죠. 여기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서는 유로존의 채권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게 되면서 유로존의 채권이 인기가 한풀 죽었어요. 예. 물론 유로존이 양쪽 하나로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금리를 눌러놓은 건 있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 이탈리아 국채라든지 그리스 국채라든지 옛날에 이탈리아가 G8에 들어가요. 네. 엄청난 나라거든요. 오. 근데 지금 보면은 이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안불안해 이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라봤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실물 경제가 리스크를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같이 빠져요. 그럼 같이 빠지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하면은 이거 팔고 나면 원화가 엄청날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엄청난 원화를 다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을 팔아요. 그런데 예.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생겨요. 그러면 금리가 잡힙니다. 안정이 네. 되고요. 주식 채권은 동시에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 사이드에서는 나가도 한쪽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네. 환율이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달러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의 변동성을 보면 뭐 요즘 보면 1,300원 이렇게 넘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2010년대 초를 보잖아요. 그때 엔화 환율이 얼마였냐면 제 기억에 한 100엔 했어요. 근데 지금 150엔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헤아라가 예. 브라질 헤아라가 1.5헤아리였어요. 예. 지금 5헤아리예요. 어휴. 그리고 터키가 예. 2리라였거든요. 1달러에. 지금 26리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그때가 117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강화된 거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이 뛰어오르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럼 마지막으로 순환 논리 같지만 이렇게 돼요. 환율의 변동성이 낮아서 안정이 되잖아요. 예. 그럼 채권 투자할 때 해외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환차 환차 손해죠. 야, 예. 근데 환율이 안정돼 있잖아요. 예.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예. 그럼 괜찮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이 과거에 비해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만약에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그리고 환 변동성이 높아지면 그 매력이 사라지지 않냐? 물론 그렇죠.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좋아진 면이 있다. 그래서 정리 잠깐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단기 외채를 줄여놨다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 위상이 좋아졌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고 어떤 게 그 기저에 깔려 있냐면 그때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는 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조금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안 올리는 이유도 네네.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인하를 할 때는 우리 이제 물론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민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민을 할 때 이게 자본 유출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예. 미국 금리는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는 낮으니까. 네. 근데 어떤 걸로 통해 보더라도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환율을 보면 돼요. 환율이 만약에 준동을 한다. 네. 환율이 답없이 올라간다. 이러면 그때는 따라 올려야죠. 네. 근데 환율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2%의 금리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조금 천천히 해가도 돼요. 그러면 네. 한국은행이 바라볼 때는요. 대외적인 경제 상황도 봐야 되지만 대내적인 경제 상황도 봐야 돼요. 이 대내적인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경기입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아마 정치연구소에서 많이 다루셨겠지만 네.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지금 수출이나 투자나 소비나 같이 좀 둔화가 되는 면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한국은행도 1.4까지 내렸고 요거보다도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나 반도체 경기가 쉽게 안 올라오는 게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럼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재정 균형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기가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면 통화를 마찬가지로 긴축적으로 운용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건 네. 이거 나가는 거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현재 대외적으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진 않죠. 환율을 봤었을 땐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긴축을 더 세게 하는 건 부담이 있으니 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거고요. 금리를 그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는 지금의 균형이 어쩌면 깨질 수도 있죠. 미국하고의 금리 차의 균형이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렸을 때는 예. 어쩌면은 그 균형점이 나타날 수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를 가시잖아요. 네. 바닷가 가면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제 이 구두를 신고 가요. 이제 잠깐 바닷가 구경하러 간 거죠. 저도요. 그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잠깐 바다라도 좀 보자. 답답해 죽겠다는 다음에 점심 먹고 잠깐 바닷가 가가지고 네. 양복 다 입고 구두 신고 있는데 바닷가를 보는데 가급적이면 파도에 가까이 붙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파도가 최대한 치는 데에서 파도가 안 젖는 데까지 오거든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예. 근데 바다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씩 이런 때가 있어요. 파도가 말도 안 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다음에 뛰어나오잖아요. 네. 이미 구두는 젖어서 네. 그 뒤에 벤치에 가서 말리고 있죠. 그 장면이 여러 번 연출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이제 갑자기 왜 나왔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금리 차라는 레벨도 어느 임계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 올리면 그렇게 되나요? 몰라요. 그거는 그 임계점에 갔었을 때 심리가 이거 답 없겠는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1번. 두 번째는 이게 조만간 해결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꽤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태세 전환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다시 올려야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환율의 변동, 이 지금처럼 균형이 어느 정도 지금처럼 괜찮은데 여기서 함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총재님도 코멘트가 금통이 끝난 다음에 코멘트가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만약 더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은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은에서도 이걸 쉽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가계부채가 상반기에 꽤 많이 늘었어요. 예. 이게 가계부채라는 건 결국에는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를 낮추면 이자 부담이 줄지 않냐? 그게 아니라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데 돈의 값을 낮추잖아요. 예. 돈의 값이 싸지면 빌리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쵸. 무섭지가 않으니까. 예. 그럼 돈을 빌리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대출을 더 많이 잡았으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사이즈가 더 커지잖아요. 예.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인상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예. 물가가 오르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딱 잡았는데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가계부채가 500조일 때하고 2000조일 때는 다르잖아요. 1% 올렸을 때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이 가계부채가 막 폭증을 해버렸다. 그럼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왔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국은행 바라보죠. 제발 이 느낌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럼 동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기 네. 평가할 때 그게 아니라 그쵸. 적기를 놓치는 게 실기가 예.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제때 못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은 총재도 코멘트가 딱 확실히 그거잖아요. 가계부채를 갖다가 완만하게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3.5라는 딱 이 레벨에 걸려 있는데 올리려니 실물 경제 둔화가 걸리고 그쵸. 내리려니 미국 금리 차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 부채가 걸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답이 안 나오면 현재 상황을 일단 지켜보면서 이어가야겠죠. 당분간은 이 기조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이 나중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예.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금리를 올릴 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쁜 인플레이션과 착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탄탄하게 물가가 올라오고 이게 너무 경기가 너무 좋아질 것 같아. 예.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이럴 때는요. 금리 올리는 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오케이 좋은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높아진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꼬리를 말아 올렸는데 예. 이게 계속 꼬리를 말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걸리면. 예. 이게 공급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라도
그러면 공급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걸 내깔려 놔두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니까 하는 회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러면 나쁜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저는 현실화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상이 너무 빨라지고 너무 강하니까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금리를 따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등 떠밀려서 올리는 게 있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와 하면서 올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 후자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데 전자라면은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던가 이제 뭐 나머지 좀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그렇죠. 봐야 되고, 네네. 더 중요한 건 하는 총재님이 올리고 나면 발언을 하잖아요. 아, 네네. 그걸 잘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는 거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한은에서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한은에서 리포트 되게 좋아요. 최근에 나온 거 있죠. 예. 예. 그런 리포트들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는 그 우리나라 산업 지도에 대해서 그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리포트 정말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데이터들. 예. 그래서 저 그거 많이 참고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예. 저 경제연구소도 하시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제일 많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쵸. 많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고요. 금토이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걸 보면은 기자님들도 이게 한은 출입 기자님들 레벨들이 높으셔서요. 좋은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은 총재께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어떤 때는 좀 마음속에 담았던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예. 꿀팁이네요. 힌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두세 번씩 보기도 하고. 나도 올리고 싶어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뭐 요번 같은 경우는 예. 그 말씀 하셨잖아요. 뭐냐면 이제 가계부채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보다도 그거는 이제 한은 총재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결국에 되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는, 지금은 연끌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는 이유가 금리가 앞으로 많이 낮아질 거라는 그 기대가 되게 크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지난 10여 년간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간다면 옛날에 그 금리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저는 되게 중요한 시나리오를 하나 열어놓으신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단기 외채도 얘기하셨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뭐 단기 외채가 지금은 좀 비중이 많이 줄었나요? 예전에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예. 엔캐리 자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캐리 자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외채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외환위기 당시에는요, 되게 컸던 게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한 7, 8%가 됐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 금리를 조금 높게 유지를 해줘야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이 된다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높게 유지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빌리면은 8%에 빌리고 미국에서 빌리면 3%에 빌려요. 그럼 미국에서 빌리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근데 다만 달러 빚이에요. 외채죠. 하나 더 옵션이 있는데 뭐냐면, 짧게 빌리면 금리가 더 싸요. 길게 빌리는 것보다. 그러면 그럼 짧게 그 연장하면 짧게 연장하면 되죠. 예. 왜냐면 자신 있게 장사만 잘 되면 얼마든지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단기 외채가 들어온 것들도 있고, 하나 더, 실물 경기 갑자기 둔화가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계 은행에서는 대출 갚으라고 하겠죠. 네. 대출 갚으라고 하는데 대출을 못 갚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발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길게 연장 안 해주죠. 짧게 가죠. 짧게 치고 가죠. 그러면 등 떠밀려서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